안녕하세요. 드림멘토 지덕체 학습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림멘토 지덕체 학습 코칭은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직업 탐색, 자기주도 학습, 의사소통, 리더십, 자기경영 등의 프로그램이 통합된 전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진로교육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중학교에서도 보면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진로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교육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상관관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진로교육,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비전 형성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꿈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주도 학습을 건드리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예,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이제 그 수시 모집이나 또 대학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특목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때부터 입학사정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은 이제 이 제목은 저렇게 붙이지 않지만 지금 가장 입학사정관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곳이 대안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 부모님까지 같이 이렇게 숙박 캠프로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관이나 그다음에 이 아이의 어떤 학습에 대한 마인드, 그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게 입학사정관제고,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준비를 많이 했어요라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꿈을 이 아이가 몇 살 때부터 결정을 해서 그 자기가 결정한 계획표대로 실행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몰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사정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하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꿈이 뭐냐,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네가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면서 살았냐. 그러니까 계획만 하고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어떤 실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실행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세웠니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 이제 입학사정관이고, 그거를 활동한 내용이 포트폴리오인데, 자기주도 학습도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학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 특성에 맞는 학습법이나 이런 학습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목표하는 데에 필요한 학습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입시 제도에서도 물어보는 영역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너가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성적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진로 부분을 어떻게 그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원리는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리더 2만 명을 분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인터뷰를 2만 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성공한 리더들의 비법, 성공한 비법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확실하였더라. 예, 그 내용이에요. 뭐 꿈을 분명하게 꾸고 그 꿈을 쓴 사람 쓰고, 그다음에 그 쓴 거를 그냥 쓰기만 하지 않고 자기 책상에다가 붙여놨을 때 그 성공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더라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이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꿈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강점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이제 강점지능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강점, 이 아이의 어떤 강점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앞에 있는 선생님이 덜 힘드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선생님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강점 지능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동의 조건이나 그 직업의 조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그거를 잘 하면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최고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자기의 강점 지능을 찾는 조건 중에서 또 하나는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하고도 어떤 자기의 강점 지능이 직업과 연결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것은 저의 천직입니다. 혹은 쟤는 타고났어. 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의 강점이면서도 저 직업이나 아니면 저 일은 저 사람과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어떤 그 중심점이죠. 그래서 성격 검사를 하든 뭐 아니면 적성 검사를 하든 모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리더십이나 기능이나 성품을 키우거나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뭔가 꾸준하게 이건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독려를 하지 않아도 늘 자기가 뭔가 꾸준하게 자기 경영도 되면서 오래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라고 하는 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이 아이의 어떤 강점 성품 혹은 강점 기능 혹은 강점 적성 이렇게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그 세 가지 공통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져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 이상 더 이렇게 좀 찾아가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변화하고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달라질 수도 있죠. 예. 이거는 관심 영역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잘하는 것은 자기가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뭐든지 그래도 한 3년은 해야지 잘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잘하게 된 것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어떤 영역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일생 살면서 나는 이것을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열정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중고등학교 때 한 번, 20대 때 한 번 30대 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혹은 자기 자식들 낳아놓고 자식들이 무서워서 내가 그 힘으로 한번 40대 이후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취미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유가 많아지죠. 열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이거 해봤자 이거 뭐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강점 영역에서 내가 어떤 에세스를 공급받느냐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관심도 갖고 오래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잘 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 그것은 핵심적인 게 여기 이 강점 영역이 발견이 되면 이 강점 영역과 각각의 파트가 새롭게 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점 영역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예, 이 일을 하면 이 강점 영역으로부터 사랑이 충족이 되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 덕, 체에 해당이 되는데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얻게 돼요. 아이들이 나는 저 선생님 좋아 하면은 우리 하트가 같이 울리잖아요. 어머, 너 나 좋아하니? 내가 좀 매력이 있지. 나도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충족이 되는 거고, 저 선생님 공부 잘 가르쳐. 능력 있어. 성격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가르쳐주면 문제 해결 끝장나게 해주고 뭔가 하여튼 멋있어.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명예욕이나 이렇게 뿌듯한, 이거는 뭔가 우리가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경험이 된다라고 하면 이 명예는 뭔가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도 보람이 되어지지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는 뭐를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이 되어지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거는 이제 사랑의 영역이라고 하고, 거기는 좀 따뜻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건데 뭔가 잘하는 곳이 있는 곳이야.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꿈이 우선이라고 하면, 저는 제 비전이 하여튼 꿈찾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꿈찾기는 이양님한테 가봐. 꿈찾기 자연업계에 가면은 꿈찾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가 가장 탁월해. 이런 명예를 얻기를 원해서 이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예가 이렇게 충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또 이렇게 예,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보람도 있어요. 아이들이랑 지내는 것도 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참 내 어떤 전문성 부분도 점점 잘하는 것 같고, 경력 관리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요. 나의 어떤 기능 부분에서.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오는 일이면 이것도 좀 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에센스는 사랑, 명예, 그 다음에 건강과 경제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움직여요. 우리 24시간 모든 움직이는 거의 원인이 이 네 가지 이외에 또 있을까요? 사실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시스템이 지덕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좀 딱 다 차면은 뭔가 이렇게 명예를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 부분에서 어떤 성공을 다 한 사람들은 나 이건 좀 다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도 그 다음에는 기부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나 성공을 빨리 해서 가슴이 허였는지 하여튼 그 인생 후반부를 45세에 은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다 여기에다가 이제 몰입을 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를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할 때 행복의 질이 제일 떨어진다라고 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직장을 찾을 때도 거기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래서 이게 가시명 사람들은 이 부분이 충족이 되면 월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명예가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 사람들 참 좋아. 그 다음에 거기 아이들을 내가 좀 사랑이 좀 이나 이런 거가 좀 필요한 아이들이야 라고 하면은 가시형들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머리형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내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람이 암만 좋고 월급이 암만 많아도 비전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형들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리더십 부분, 행동의 영역을 많이 이렇게 좀 추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오래 할 수 있으면서 이것으로부터 이런 각각의 에너지를 네 가지 영역의 에너지를 골고루 받으면 그 선택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기가 이 네 가지를 다 주는 파트너, 이 네 가지를 다 주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다 주는 학생, 네 가지를 다 주는 직장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것들이랑 이거보다 좀 더 좋은데 없을까? 난 딴 건 다 괜찮은데 가슴이 허해. 딴 건 다 괜찮은데 좀 돈이 더 필요해. 이럴 때 이제 눈을 넓게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 분석을 할 때,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특히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는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 네 가지 영역이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를 이렇게 좀 잘 보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꿈찾기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진로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누구신가요? 예? 무엇을 하려고 태어나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럼 그 일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잘 하세요. 예. 그거 하려고 태어나신 것 같으세요? 삶의 목적이?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좀 그러는데 하여튼 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이 일치를 시키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진로 교육의 또 어떤 포커싱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이 일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습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내 어떤 삶의 목적을 갖는데 이러이러한 정도의 학습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차는 얘는 뭐죠? 이제 대답하기 훨씬 쉬우시죠? 자동차죠? 예. 자동차는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을까요? 예? 이동, 달리려고. 예? 자동차가 걸어 다니진 않죠? 예. 항상 달리려고. 자동차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달리고 싶어 하죠? 자동차는 무엇을 잘할까요? 예. 대답이 딱 일치하죠? 예. 예. 물론 이제 사람은 자동차보다 더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또 이렇게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꿈이 실현이 되어지고 어떤 생활을 단순하게 또 그 행복과 성공에 포커싱해서 몰입해서 사는 사람일수록에 이 대답이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이 일치할 때 내 내면으로부터 걸림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이양림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지? 나 꿈찾기 강사 되려고. 이 대답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나 그거 당연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 당연히 그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항상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시골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경기도청의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꿈찾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것만 하고 산다고 하여튼 자타가 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알아요. 간판을 걸고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잘하는가? 예, 꿈찾기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딱 대답을 했을 때 제 마음에서 걸리는 게 없어요. 자, 이 차는 레이싱 차죠. 얘는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요? 1등 하려고. 달리기 1등 하려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1등 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아주 빨리, 제일 빨리 달리는 거를 차 중에서도 제일 잘하겠죠. 자, 이 차는 뭐죠? 포크레인.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요? 땅 파려고. 예, 뭘 잘할까요? 땅 파려고. 뭘 하고 싶을까요? 땅 파려고.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 핵심 에센스나 강점 지능이 이 굴삭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 굴삭기가 없으면 쟤는 뭘까요? 땅을 못 파게 되니까 차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로 변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가 저 땅을 잘 파는 강점이 있는데 저거를 제일 잘 인정받으려면은 얘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될까요? 공사장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두부 좀 사와라 하는데 두부 사러 슈퍼에 가요. 그런데 얘가 움직여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는 느려갖고 예, 아침에 신부름 보내면 점심때 아마 들어올 것이고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다니면서 온 동네 다 부수고 다니겠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상징하는 거일 수 있어요. 걔들이 그 공격성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 인정받는 곳에 있으면 공격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아마 안 들을 거예요. 그 전에 스포츠카는 이미지가 어때요?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심리치료에서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 산만해요. ADHD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저기 막 두부 사라 하고 이제 그 심부름을 보내면 빨리 달린답시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다니면서 막 이게 보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속도가 빨라서 느리게 달리는 걸 못하니까 슈퍼 여러 번 지나치고 여러 번 갔다가 아 또 지나왔네 또 갔다가 아 또 지나왔네 막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약점을 수반해요. 이것을 탁월함의 그림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게 좀 탁월하게 잘하고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약점이 세트 메뉴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신 있는 사람, 자기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약점일까요? 약점인 성품이. 소신이 있으면서 배려나 사려 깊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주체성과 관계성이 함께 있으려면 적어도 나이 구력이 한 40은 돼야 이 부록의 나이는 돼야 양쪽에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합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숙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강점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강점 부분은 이제 타고난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타고났으면서도 어쨌건 한 3년은 해야지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타고난 거랑은 달라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뭐 어떤 것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30살 아래까지 그 다음에 20살 미만은 훨씬 더 그럴 거예요. 어떤 부분을 탁월하게 잘하면 그거랑 반대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약점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중지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약점을 보완을 원리가 두 가지예요. 다중지능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중지능 검사하고 다중지능 교육은 다르죠. 다중지능 교육에서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자기 어떤 약점 부분에 대해서 그 약점 부분을 보완을 할 때 강점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부분은 약점이고 그 다음에 음악 지능이 강점으로 태어난 아이는 수학 수업을 음악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약점에 관심을 갖지 말고 강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강점이 없는 애들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쵸? 밋밋한 아이들 많지 않나요? 예. 그냥 어떤 거를 제가 좀 좋아하고 잘해 장점이기는 해. 근데 그 장점하고 강점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장점을 그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가 다른 것보다 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한 20% 30%라도 아이가 잘하면 우리가 보통 이것은 저 사람의 강점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돼야지 강점이라고 할까요? 80점 갖고 장점 이렇게 강점이라고 안 하지 않나요? 한 7, 80 정도 되면 장점, 그죠? 한 90은 돼야 강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있어서 90점 맞는 게 없는 사람은 강점이 없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교사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는 성품은 90점이야. 이거 하나는 내가 있어. 혹은 성실성 나 90점. 오케이. 자타 다 하면은 그게 강점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 이제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강점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데 이제 모든 교육이 강점도 없는 아이한테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가면 아이들이 점점 공부에 대해서, 공부 자체에 대해서 관계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의 장점인 부분을 먼저 강점으로 세우는 것까지 1단계로 포커싱을 하면 강점이 생겨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죠? 자신감, 심력 이런 거가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성공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코칭을 할 때도 전 과목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하나 딱 잡아서 그거를 90점 이상 맞게끔 이렇게 해서 그 성공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론 그 과정을 재미있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놀이 학습처럼 해서 뭐 게임 하기도 해갖고 그 동기부여를 하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다른 과목도, 왜냐면 내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과목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좀 만만해 보이고,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더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전 과목에서 평균 5점 올리는 건 참, 예,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하고, 성공 확률도 성공 확률도 낮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방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학습 코칭에서 그 핵심 가치를 잘 활용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강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론적인 어떤 자아상까지 이렇게 좀 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그 지덕체 학습 코칭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렇게 꿈찾기는 사실 이렇게 자기 경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꿈찾기 교육은 자기 경영, 이게 통합적인 자기 경영인 거고, 나머지는 이게 지덕체의 각각의 영역이 이 통합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아이의 어떤 특성이 이 지혜, 머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정리를 해보았고요. 덕에 해당이 되는 게 의사소통, 뇌학습력, 심력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덕의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덕의 부분이 키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 뇌 학습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암기력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사소통, 뇌 학습력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는 이제 저희가 아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저 아트는 미술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인 예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다양한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아트 리더십으로 체의 부분을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주인공 나왔습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4단계로 했는데요. 1단계가 정서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학습법 1단계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를 하는 거죠.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동의 안 하죠. 예, 그래서 그 경험을 근데 시켜주면 그 다음에 2, 3, 4단계는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없이 2단계 없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능 창발 학습법으로 저희가 그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다중지능 창발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저희는 되게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창발이라고 하는 거 말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창발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창조되기 직전의 단계이기도 하고 변화되기 직전의 단계이기도 한데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에서는 안 끓습니다. 예. 이렇게 손이 될 정도로 매우 뜨겁기는 하지만 90도에서 99도까지는 액체예요. 근데 100도가 돼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든요. 무언가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 질적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양감이 필요한 거예요. 질량이. 그냥 60도에서 안 끓어요. 이렇게 99도까지 뭔가 쭉 하고 뭔가 연습을 99번을 쭉 했을 때 100번째 갔을 때 나 이거 드디어 해냈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첫 발자국부터 애들이 걷지 않잖아요. 예, 여러 번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양이 찼을 때 그런데 90도하고 40도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르죠? 90도쯤 되면 뭔가 이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변할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느낌, 알랑말랑. 이거 알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막 애들이 이럴 때는 굉장히 수업에 몰입을 하면서 선생님 내 힘으로 해낼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단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막 이렇게 애들 반응하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창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발이 왜 이 집단학습에서 효과적이냐? 혼자서 이렇게 할 때보다 여럿이 있으면 양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요? 혼자서 뭔가 하면 좀 지루하고 시간도 느리게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게임식으로 구성을 해서 구조화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애들이 자기 혼자서 하면 한 번 볼 거를 막 자기가 잡을 때 빨리빨리 해 막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시험 때 다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공부하면 전교 1등 당연히 할 텐데 시험 때 뭔가 이렇게 그 창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여럿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효율성이 양이 빨리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3 완전 학습법은 뭐냐 하면요. 처음에 3은 어떤 정보를 아이들이 입력을 했을 때 30%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거 핵심 요약 능력 없이는 자기주도 학습 없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게 1단계가 되려면 물론 그 전에 더 기초적인 단계도 있어요. 저희 그 리더십 캠프 했을 때 끝까지 듣고 사실대로 듣기, 뭐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 했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스토리로 해석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끝까지 들어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분리해서 들으면은 정보를 그 요령으로 귀가 뚫려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들으면서 요약이 되거든요. 요약을 하려면 사실 듣기가 먼저 돼야지 되는데 그게 하여튼 있다고 치고 핵심 요약이 있어야지 되는데 EBS에서나 뭐 무슨 교육 스페셜 뭐 이런 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례. 그죠?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됐고 뭐 학습법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하여튼 학원 안 다니고 나 혼자 했다. 자기 혼자서 익혀서 습관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수업 시간 전후로 5분 예습하고 5분 복습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갖고 있는 학습 습관이에요. 이것은 학습 능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그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1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럼 1시간 수업한 걸 복습하는데 5분에 할 수 있을까요? 쟤처럼 해봐.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은 다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3시간 걸려도 그 잘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거 수학이나 과학 풀 때는 모르는 거에 딱 걸려서 그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뇌학습력, 의사소통 뇌학습력이 없어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몰라서 혼자서 수업을 못해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거꾸로 물어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핵심 요약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거는 이런 과목별 수업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 뇌학습력으로 해서 어떤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동서고금 가장 탁월한 수업 방법은 그 예수님과 부처님이 하셨던 교재 없이 하면서 의사소통으로 수업을 가르치신 거죠. 주로 어떤 걸 쓰시죠? 동기부여하고 질문법을 쓰세요. 상담에서 쓰는 공감 수용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혹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전하고자 하고 하는 메시지 혹은 학생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지 선생님이 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너네들 이거 외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시험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놀아줄 거야.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그 질문에 응답을 하는 과정이어야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되면은 사실 자기주도 학습 당연히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0% 요약하는 게 있어야 5분 복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0%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책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내가 요번 학기에 문제집 3권 띄었어. 그래도 성적 안 오릅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 있죠. 왜 1시간 공부한 애가 3시간 공부한 애보다 성적이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되게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쟤는 머리가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집중력만 갖고도 안 돼요. 핵심 요약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면은 얘기 집중해서 다 듣고 딴짓 안 해요. 근데 중위권 이상 절대로 못 올라가요. 이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지 되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암만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안 깔리면 머리 좋게 타고났어도요. 그게 개발이 안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으면은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 5분 그 수업 시간이니까 노는 시간에 5분 예습하고 5분 복습했을 때 그것이 되는 애들은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노는 시간 5분만 하면은 자기가 복습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니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5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 수업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을 하고서 바로 하면은 5분만 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하면 30분 해야지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핵심 요약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핵심 요약 능력이 있으면 요약을 해서 듣고 바로 쓰는 것까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임을 좀 많이 해야지 되는 게 1단계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교과서 갖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퀴즈 프로그램처럼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해주고 혹은 뭐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뭐 아이돌의 어떤 프로필 같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핵심 요약하게 이렇게 쓰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다가 핵심 요약을 하게 하거든요. 핵심 요약은 뭐냐면은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요약을 하는 게 핵심 요약입니다. 전체 문장을 짧게만 하는 게 요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핵심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책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게 그냥 쫙 줄을 다 긋잖아요. 그거는 핵심 요약이 모른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를 먼저 찾아서 줄을 긋게 하고 그 줄 긋은 것을 이어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요약인데 이것은 어떤 훈련을 하면은 그 책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책을 쓰는 거를 원하는 아이들은 공책을 쓰게 하는데 이게 그 5분 복습이 가능하게 되려면 책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3은 뭐냐면 예습과 수업과 복습 이거를 3번 자기가 이렇게 익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3은 30% 요약, 두 번째 3은 예습과 수업과 복습을 뜻하고요. 핵심 요약이 되면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는 거가 당연히 수월하게 됩니다. 마지막 3은 뭐냐 하면은 3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출력 아닌가요? 여기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것 중에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뇌학습력을 저희가 이제 6단계로 나눠놨는데 거기 이제 그 뇌의 어떤 정보 처리 흐름 이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맨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선생님 거가 따르게 되네.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뇌학습력 해서 쭉 되어 있는데 4단계가 뭐죠? 출력이죠. 예, 그 출력에 해당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 마지막 3은 뭐냐면은 시험을 보기 전에 3번 출력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이게 문제집을 푸는 거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서로 내가 문제 내줄 테니까 맞춰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저장이 잘 되었는지 실제로 출력을 하는 과정을 3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도 보면은 3가지예요. 이제 그 단원별 문제집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통합이 된 전체의 어떤 단원이 통합이 된 문제집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어떤 패턴화된 그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그 3번째 거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공부와 시험 볼 때의 공부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출력하는 과정이 이제 완전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33의 과정을 하면 평생 기억이 될 수 있는 장기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자기 성품에 맞는 암기법이라든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저장법, 유목화해서 하는 저장법이나 뭐 이렇게 자기가 잘 기억이 되는 암기법을 선택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장기 저장 이런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태종태세 문단세 이거 한 번만 기억했는데 평생 써먹죠. 예. 그 다음에 뭐 농구는 몇 사람이 하는 거죠? 예? 5사람이죠. 하나, 둘, 셋, 넷, 5. 예, 이렇게를 외우면 평생 이렇게 암기법이라고 하는 요령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어떤 그 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법론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요령들이 있어. 근데 이것을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어요? 평생 딱 한 번만 공부하고 그걸 갖고 계속 이제 우려먹는 거고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암기를 하는 과정이 초등학교까지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해력,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고력을 요하는 식으로 그 단원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량이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이것들이 정보가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져서 그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기본적인 정보량과 이해를 할 수 있는 뇌 구조가 아니면은 사고력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뇌 학습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여러 가지 암기법이라든가 이렇게 의사소통 뇌 학습력에서 이 6단계 과정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어떤 단계가 비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개인 점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가셔야 되나요? 예. 이제 공부방 여기 이제 드림스쿨에서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뭐 이제 우리 공부방 출신의 아이들이 꼭 전교 1등을 해야지 돼 이런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한 3개월만 고생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이들 다 각자 하고 한 선생님이 전 과목 다 가르칠 수도 있고요. 무슨 과목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특별히 뭐 영어의 발음을 뭐 잡아줘야지 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다 각자에게 부족한 뭐 강점과 자기 학습 목표에 따라서 나는 지금 강점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 체험을 하는 아이든지 아니면 부족한 과목을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부족한 과목을 하는 거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 각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만 선생님이 대답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다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한테 자기 어떤 성품이나 스타일에 맞는 교재와 인강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EBS 방송 중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되면 여기 이제 컴퓨터가 개인마다 다 없어서 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누가 그거 성공해서 잘 됐더라 이러면 배가 아파서 나도 할래요 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뭐 조금 해갖고 요번에 성적 되게 올랐어 이러면은 애들이 공부하기는 싫어하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해요. 공부를 잘했을 때 나한테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고민 1위가 공부예요.
그다음에 공부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제일 많이 드는 게 아이들의 어떤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고 혹은 내가 몇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성적이 얼마큼 오른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애들이랑 거래를 잘하거든요. 너 지금 성적이 35등인데 20등 하고 싶어? 그러려면 너는 견적이 2시간 나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가 그러면 딴 거 안 하고 2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어? 이거 주말은 놀 수 있고 5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좀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네가 몇 시간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형용사나 부사로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 모름지기 성실하게 해야지, 공부 시간에 왜 돌아다녀,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끝나면 많이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아닐까요? 그러면 애들이요, 저 다중지능 창발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로 막 도와줘요. 예. 그리고 너네들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절로 리더십이 막 일어나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집단 학습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저 빨간 게 정보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정보는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를 놓치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기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보량이 또 줄어들어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정보인지 싫어하는 정보인지, 그 다음에 내 몸 상태가 졸리운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뇌 활성화 상태, 내가 핵심 요약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그 출력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 유목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장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학습지 100권 풀어도 안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목화해서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에다가 다 파일을 갖다가 깔아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화해서 폴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출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 상태가 그런 아이들이 지금 떠오르시는 애들 있지 않아요? 예, 저학년들 중에, 예, 그래도 고학년 올라가면 그런 아이들은 없는데, 저학년들 중에 모든 정보를 다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입력은 잘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 ADHD 중에서도 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즘 이게 그 자기주도 학습이나 TV에서 많이 나오는 학습 방법, 뭐 내 성격에 맞는 암기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떠세요? 여기에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죠. 여기 있는 정보 다 입력해봤자 이 정보량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정보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거나 질문 잘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정말 이렇게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 10가지 정보를 자기가 막 여기에서 더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갖고 괴롭게 하지만 그런 애들 보면 참 이쁘고 보람 있죠. 네, 이건 뭐 이렇게 다 이제 아시는 거기 있는 얘기들 정리된 거고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 또 입학사정관제, 또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환영받고 인정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육적이다라고 공격받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한테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 이거 잘하는 게 있으니까 잘 들어갈 수 있겠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도 내가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하면 되니까 내가 강점만 키울 수 있겠네. 공부보다 또 다른 희망이 있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또 입학사정관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인재의 방향성은 이런 거예요. 상호 소통하는 능력.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한 10배쯤 어려운 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취업 경쟁률이요. 한 50대 1에서 98대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난 하는데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기업체에서는 인재난이에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지금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다 기본 4주에서 6주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숙박 면접을 해봐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표는 기본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학교 성적표대로 인재의 그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왜 숙박 면접을 하겠어요? 숙박 면접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는가 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 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랑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점지능, 자기의 강점지능 5개 쓰시고, 그다음에 각각 여기 친구들의 강점지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서 팀빌딩으로 해서 써내세요. 이 정도로 하지 않고요. 이걸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감 시간 몇 분까지 한 20분 내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다가 이제 마감 시간 5분 남겨놓고서 이게 결정적인 거야. 여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우리 저기 부장님이 잠깐 이렇게 착각해서 과제를 하나 덜 드렸는데 가족들의 강점 지능들도 좀 다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과제를 주는 거야. 이거 현실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 능력, 특히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심력, 그럼 그것가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하고 당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거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또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해가는 사람인지, 실질적으로 그 과제물을 다 내고 안 내고는 그렇게 크게 당락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학 나온 것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 그거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저희 이제 캠프에서 인턴들을 쓸 때요, 무슨 자격증이나 뭐 대학원 나와서도요 치료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저희 학문은 임상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지, 어떤 경력증이나 이런 거 갖고서 페이가 지급이 되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든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든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노는 거 좋아해? 좋아. 그럼 노는 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놀면 네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놀겠는지 계획을 짜봐. 그 노는 데는 어떤 성품이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자기 경영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게임만 하려고 해요. 좋아.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네가 게임 좋아. 게임 중독된 애들은 직업이 2개밖에 없죠.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든지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든지 아니면 PC방 주인이 되든지, 부모님이 도와주면 PC방 주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 PC방 아르바이트나 평생 하겠죠. 이게 그 게임만 계속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해서 너네가 그러면 너는 이게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평생 하려면 부모님하고 잘 관계를 해야지 되겠다. 왜냐면 부모님이 스폰서니까. 그러거나 게임을 평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PC방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해보자. 저 이 작업 해갖고 그 게임 중독된 애들 여러 건졌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현실감적인 감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 되지 않겠어요?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경영 공부도 되어지면서 사회과목 공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관심 갖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코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력이 그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인 교육이 다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미 공부머리가 생긴 거죠. 공부머리가 이미 생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사소통 뇌학습력 부분만 이렇게 생겨나거나 그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자기가 학교 공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제일 성공하기 쉬운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사회 과목하고 영어 과목이에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 그 다음에 저학년은 사회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 과목은 말 그대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 핵심 요약력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만 가르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게 사회 과목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냥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까지만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맵의 정말 그 효과는 뭐냐면요. 눈을 감았을 때 여기 전자칠판이 딱 있어서 마인드맵 그 그림에서 아 거기 첫 번째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내용이 있었어라고 여기 이게 전자칠판이 딱 이렇게 뜨게끔 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출력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마인드맵 하는 열심히 특히 이제 스트롱에서 예술형에 해당되는 애들 보면은 각종 그 칼라펜으로 다 이렇게 꾸미고 막 하는 거에 관심이 다 갖고 막상은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마인드맵 꽝이에요. 그냥 걔네는 미술 공부한 거지 마인드맵 한 게 아니거든요. 마인드맵의 핵심 기능은 뭐냐면 출력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인드맵을 자꾸 보거나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 덮고 선생님들이 물어봐 주거나 두 명씩 짝을 붙여갖고서 야, 이거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그 제목에 가는 거 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점검을 3번을 하게 해주면 이게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쉽죠? 뭐 보면 되죠. 보고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애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하여튼 그 사진 찍기로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릴수록에 출력하는 그 프로그램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 왜 영어가 쉽냐 하면은 이해력이 필요한 단계잖아요. 근데 영어는 수준이 이해력이 필요한가요? 중학생들도 저희는 영어 갖고 먼저 해요. 영어는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필요 없죠. 수준이 어때요? 저쪽 나라로 치면 인지력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그런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암기하기가 쉽고 100점 맞기에 아주 쉬운 전략적인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저 333 완전학습법으로 수업을 했을 때 100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333만 된다면. 그렇게 공부들 해보신 적 있어요? 30%로 내가 먼저 요약 노트 만들고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 중에 따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30% 요약해서 요약 노트 이미 있어. 그다음에 5분씩만 수업 시간에 앞뒤로 하거나 아니면 5분도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소리 잠깐씩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만담 같은 거 얘기하고 다른 얘기 잔소리 애들이 얘기하는 잔소리 할 때 그때 요약을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3개월 안에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요약하는 능력들이 점점 생기고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3번 출력을 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학교 다니시는데 그렇게 수업 예. 아, 예. 그러시면 성적 좋으시겠네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몇 점 받는지. 네 꿈은 뭐니?